오늘 굉장히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김태원 평론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팟칼럼니스트 김태훈입니다. 옛날엔 좀 알아보시는 분들이 계셨는데 이제는 꼭 이름을 밝혀야 돼요. 잘 모르셔서. 제가 처음에 한국에 와서 방송 출연을 하기 시작했을 때 멘트 던지고 이런 게 미숙하니까 승현 씨, 술 한잔 하지? 멘트를 그렇게 던지면 사람들이 못 알아들어. 이제 이거를 제가 5년을 겪은 다음에 유튜브를 시작했기 때문에 제 유튜브가 잘 됐다고 생각하는 멘토인 김태원 평론가님 모셨습니다. 그때도 술값은 제가 냈고요. 괜히 가르쳤다는 생각도 가끔 드는 게 컨셉이 겹치다 보니까 조승현 씨가 승승장구할 때 저는 약간 이제 무지개 가까운 길을 걷고 있습니다. 방송을 할 때부터 형이 가장 불평을 하던 것 중에 하나가 내가 팝 칼럼니스트인데 방송에 나가면 음악 얘기는 안 시키고 다른 여러 가지 사회 현상이라든지 뭐 영화라든지 그래서 자기의 본업을 막상 방송에 나가서 못한다 이런 얘기를 많이 하셨어요. 형이 음악 얘기만 계속 할 수 있는 컨텐츠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래서 오늘 이제 컨텐츠를 기획을 해봤고요. 음악 얘기 알고 있는 한. 근데 이제 연도나 이런 거는 조금 미리 양해를 구할게요. 제가 기억력이 옛날 같지 않아서 총기가 조금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연도라든지 주차 이런 게 좀 틀릴 수 있습니다. 예, 그런 거는 위키피디아나 유튜브 꼭 참조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얼마 전에 신문 기사에서 읽었던 얘기 중에 심리학적으로 인간은 32살 이전에 들은 노래와 32살 이후에 들은 노래를 다른 방식으로 프로세스를 한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긴 강의나 촬영을 마치고 딱 집에 갈 때 반조비의 Life is a Highway 이런 노래를 들으면 막 온몸이 짜릿짜릿한데 아무리 좋은 노래라도 35살에 처음 접한 노래를 들으면 그 느낌이 없지 않아요? 그 이제 35 이후에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데요. 인생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는 사람들은 쫙쫙 와서 붙습니다. 조승현 씨가 성공했기 때문에 35살 이후에 음악들이 잘 안 들리는 게 되겠죠. 근데 이런 건 있어요. 록음악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가 가장 유명하냐면 록음악이라는 것은 이제 젊을 때만 잠깐 문을 열어주는 음악이다. 그 시기에 듣지 않으면 영원히 들을 수 없는 음악이다. 제가 아는 가장 나이 드신 로커 중에 한 명이 이제 배철수 선배님인데 지금도 생방 라이브를 하는 라디오 부스에 가면요 이렇게 머리 흔드시면서 음악을 듣는 걸 볼 수 있어요. 아마도 그거는 그 시기에 가진 어떤 정서 또 자기를 둘러싼 어떤 공기 같은 것들과 이제 맞물리는 음악이기 때문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틱톡이라는 기이한 신문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네. 우리는 우리 세대의 음악이 있고 밀레니얼들은 밀레니얼들의 음악이 있고 Z세대는 Z세대의 음악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Z세대들이 뭔가 밈을 만들거나 댄스 챌린지를 하는데 우리 시대 음악 또는 형 시대 음악 아니면 심지어 우리 삼촌이나 아버지 시대 음악도 다 갖다가 쓰는 걸 보고는 약간의 이 불평등. 나는 이쪽 음악을 공감하기 어려워하지만 이쪽은 윗세대 음악은 가져다 쓰는데 아무 무리가 없구나. 그래서 이런 틱톡 영상을 좀 보면서 그때 김태원 평론가님은 뭘 하고 계셨나요? 시대 분위기 과연 어땠나? 잠깐만요. 약간 소개가 오늘 죽어도 호상인 것처럼 해주는데 그 정도는 아니라고. 내일 이렇게 쓰러져도 약간 호상이십니다라는 소리를 들어야 될 것 같은 나이인데 그 정도는 아니고 어찌됐건 이제 제가 이제 주로 음악을 들었던 시기가 이제 80년대부터 이제 시작이 되니까 최근에 이제 유행하는 음악들 보면 이제 80년대, 90년대 음악들을 약간 중심으로 해서 그런 유행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시대의 음악에 대한 이야기를 좀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 곡이 엄청나게 많이 사용이 됐다고 하더라고요. 좀 이런 느낌이 들어요. 우리 시대의 음악이 좋았다는 거지. 우리 시대의 음악이 이제 좋았다는 걸 이제 젊은 세대들이 이제 인정할 수밖에 없구나 뭐 이런 느낌이 좀 들고 또 하나는 이 곡의 원곡 자체가 워낙 아름다운 곡이에요. 스팅이 있어서 이제 폴리스의 Every Breath You Take이라는 80년대에 빌보드 핫백 차트에서 가장 오랫동안 차트에 머물렀던 곡 중에 하나가 바로 이 Every Breath You Take이라는 곡이었는데 이 곡을 이제 샘플링을 해서 멜로디를 이제 다시 리메이크를 해서 만든 음악이죠. 그러니까 퍼프데디가 이 곡을 선택했을 때도 이 곡은 과거의 음악이었어요. 이미 빈티지였군요. 그렇죠. 이미 빈티지였죠. 근데 그 음악이 이제 최근에 이제 다시 젊은 세대들에게 이제 선택이 된다는 건 멜로디의 아름다움이 이제 시기를 넘어서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준 예인 것 같고 그다음에 그 멜로디의 아름다움이 있다라면 어떤 시기의 음악이든 간에 동시대에 선택될 수 있다는 거. 우리만 해도 80년대 음악을 들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80년대에 나온 음악만 듣지는 않았어요. 70년대 하드록, 디퍼플이라든지 레제플린의 음악을 또 들었고 90년대 비틀즈 음악, 50년대 엘비스 프레슬리 음악까지 들었으니까 제가 이 노래를 처음 접한 게 미국에 유학을 가서 MTV를 엄청 많이 봤어요. 일주일에 한 번씩 MTV A to Z라는 쇼를 했는데 세상에 존재하는 뮤직비디오를 48시간에 걸쳐서 A부터 대체로 뭐 에어로스미스나 Z까지 쫙 틀어주는 그거를 통해서 과거 음악을 우리 세대 많이 접했던 것 같고 현재 음악을 접할 때는 MTV 탑10 차트가 있었거든요. 타임스퀘어가 이렇게 배경으로 보이는 데서 진행하는 그 당시 되게 유명한 쇼가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 I'll Be Missing You가 원탑으로 거의 뭐
8주인가 9주인가를 계속 가서 할머니들이 쇼핑하고 있는 미국 중산층들이 사는 슈퍼마켓에도 이 음악을 틀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게 갱스터들끼리 총싸움하다가 죽은 래퍼를 기리기 위해서 만든 노래잖아요. 사실 그 퍼프데디는 처음부터 래퍼는 아니었고 배드보이즈 레코드라는 그 레코드 회사의 이제 대표였죠. 그래서 이제 프로듀서로서 노토리스 B.I.G를 이제 영입을 했고 사실 그 전까지 이제 노토리스 B.I.G의 고객이었대요. 노토리스 B.I.G가 그 마약상이었거든요. 약사로 갖다 친해진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제 알게 됐다고 알려져 있어요. 뭐 진짜진 가짜진 모르겠습니다. 노토리스 B.I.G가 이제 서부와 이제 동부 힙합 그 래퍼들끼리 어떤 그 갱스터끼리의 그 전쟁이 있었는데 웨스트 코스트 쪽에서 있었던 투팍 그리고 이제 동부의 이제 노토리스 B.I.G 두 사람이 이제 다 총격으로 사망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97년도에 힙합데디가 페이스 에반스와 함께 이제 노토리스 B.I.G에 대한 일종의 추모곡으로 이제 이 곡을 가지고 나와서 히트를 했죠. 그러니까 이게 되게 흥미진진한 이야기인 게 뭐냐면 백인 그룹의 음악을 가장 흑인적인 음악인 힙합 래퍼가 리메이크를 해서 다뤘다는 거. 이제 미국 사회에서 어떤 화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여러 가지 어떤 상징적인 음악들이 있는데 이 음악도 그런 의미에서 어떤 한 곡이 되기도 하고 이 곡이 이제 노토리스 B.I.G에 대한 트리뷰트 송이다 라는 것이 이제 알려지게 되면서 더 많은 관심을 받았다. 네. 립스잉크의 펑키타운이라는 곡이에요. 이게 1980년인가 아마 나왔을 거예요. 디스코의 거의 마지막 시기쯤에 이제 도착한 음악인데 이때 형 뭐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나도 초등학생이었지. 내가 나이가 100살이 넘은 사람은 아니니까. 80년이면 내가 초등학교 한 4학년 정도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노래를 내 기억을 하는 게 당시에는 TV에서는 팝송 듣기 쉽지가 않았어요. 또 동네에 무슨 뭐 슈퍼도 있고 꽃집도 있고 여러 가지 상점들이 있잖아요. 외부 쪽으로 손님들을 끌기 위해서 스피커가 바깥쪽으로 나와 있었어요. 그래서 가게에서 라디오를 틀면 바깥쪽에 길에 다니는 사람들이 듣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거리를 걷다 보면 요새 어떤 음악이 히트구나를 어렵지 않게 알 수 있어요. 왜냐면 두 집 건너 하나씩 그 음악이 나오니까 당시엔 이 거리 자체가 거대한 유튜브였어. 그러니까 다니면 아 이런 음악을 주로 듣는구나. 이건 굉장히 흥미로운 곡이에요. 그 80년이니까 디스코의 후반부에 이제 나왔던 음악인데 뮤직비디오를 보면 노래를 부르는 이 백인 그 금발 여성이 있는데 그 여성은 립싱크예요. 뮤직비디오나 외부 활동을 하기 위해서 픽업이 된 여성이죠. 데비 제너라는 여성일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노래는 신시아 존스라고 하는 다른 여성이 부릅니다. MTV가 이제 81년도 8월 1일 12시 1분에 이제 시작이 되거든요. 당시 이제 MTV가 개국을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 뮤직비디오들을 통해서 홍보 활동을 하는 팀이 자꾸 늘어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아 이런 시대가 오겠구나. 24시간 뮤직비디오만 틀어주면 젊은이들이 좋아하지 않겠는가? 라고 해서 81년도에 시작이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제 비주얼형 아티스트들이 필요했어요. 근데 그 이전에 활동하던 그룹들을 보면 노래 중심으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뮤직비디오를 찍어야 되는데 왠지 리드 보컬이 뮤직비디오용으로 생기지가 않은 거야. 비주얼이. 그래서 립싱커들이 굉장히 많았던 시절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It's So Raining Man 같은 음악도 웨더걸스라는 팀에서 이 노래를 불렀거든요. 근데 이 웨더걸스의 그 전설적인 마샤 와시라고 하는 리드 보컬리스트가 있는데 이 여성이 100kg가 넘는 체구에 노래는 굉장히 잘해요. 그래서 CNC 뮤직 팩토리나 블랙박스 같은 이 댄스 그룹들이 앞에다가 모델을 세우고 립싱크를 시키고 음악은 실제로 마세화 씨가 불렀던 이런 경우도 굉장히 많다. 이게 극단적으로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그 밀리 바닐리라는 그 두 명의 남자 모델이 결성한 팀이 있었어요. 근데 노래를 너무 잘하고 외모도 워낙 훌륭해서 이제 그래미에서 상까지 받거든. 근데 나중에 알았지 두 사람이 노래를 부른 적이 없는 거야. 그래미 상을 받았는데 그래미 상을 받았는데 가수가 아니에요. 가수가 아닌 거야. 가수는 따로 있고 그래서 이게 발각이 돼가지고 완전히 팝계가 다 뒤집어진 적이 있어. 이 밀리 바닐리 사건이라고 아주 유명한 사건인데 지금도 그래미 어워즈의 모든 무대는 라이브로 진행해요. 그러니까 노래를 립싱크를 하는 친구들은 절대로 무대에 올라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노래가 이제 일본에 관련된 모든 릴스나 쇼츠에 웬만하면 전부 다 사운드트랙으로 깔리는데 일본 관련된 릴스, 뭐 1980년대 일본에 뭐 해가지고 막 버블 경제 시대 때 일제 슈퍼카, 그 당시 패션 이런 거 막 이렇게 조합해가지고 만든 릴스나 틱톡도 다 저 노래더라고요. 그러니까 저 당시에 이제 일본의 주류 음악을 이제 시티팝이라 불러요. 이건 이제 사실은 정확한 음악적 용어는 아니에요. 일본 쪽에서 주로 이제 사용이 됐고 여기 이제 카페 오니까 우리 사장님이 여기 밑에 섹션에다 AOR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게 이제 사실은 이 장르에서 시작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Adult Oriented Rock이라고 해서 약간 그 성인들 취향의 약간 말랑한 아주 세련된 멜로디 중심의 음악 이걸 이제 AOR이라 불렀고 이걸 이제 일본식으로 소화하면서 시티팝이라는
단어가 되는데 이게 왜냐면 일본이 버블 경제 시대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본이 막 돈이 넘치던 시절이거든. 갑자기 그때 떼돈 번 사람들이 막 오픈카 타고 밤마다 샴페인 하고 막 이렇게 인생 야 너 어쩜 이렇게 행복하니 막 이러면서 살던 시대 음악. 그래서 음악 자체가 굉장히 밝고 낙천적이죠. 당시에 이제 시티팝의 여왕이라고 하면 이제 두 명이 있어요. 그 마리아 타케우치라는 플라스틱 러브라는 곡과 마스바라 미키의 그 Stay With Me라는 이 두 곡이 이 80년대에 말하자면 락으로 따지면 90년대의 스매시 라이트 틴 스피릿하고 레디오헤드의 크립 같은 음악이에요. 시티팝으로 보면 이 마스바라 미키의 이 음악은 그래서 아주 좋았던 시절을 상대적으로 좀 떠오르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도 이 음악이 지금 많은 인기를 얻고 있다는 건 이제 당시의 어떤 밝은 분위기가 주는 낙천성이 좀 있지 않나. 3포 세대다 무슨 세대다라고 하면서 굉장히 우울했던 어떤 몇 년을 지나왔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간이라는 게 그렇게만 살진 못하거든요. 바닥 지으면 올라와야 되니까. 그런 시기로부터 좀 더 낙천적인 어떤 세계관을 좀 갖고 싶어하는 세대들에게 상징으로서 굉장히 받아들여지고 있는 음악인 것 같고. 그래서 일본 하면 바로 이 음악을 이제 연계지어서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 얼마 전에 일본 갔었는데 바에 가서 이거 틀어달라고 했더니 그 바텐더가 이 곡을 어떻게 하냐고. 그래서 내가 마츠바라 미키를 굉장히 좋아한다. 위스키도 한잔 공짜로 줘. 만약에 내가 한 60대 돼가지고 네. 바를 하고 있는데 네. 40대 외국 관광객이 와가지고 아 나 BTS의 다이나마이트를 진짜 좋아했다 그 시절에 그럼. 그러면은 나도 위스키 한 잔 공짜로 줄 것 같거든요. 후쿠오카에 가면 제가 자주 가는 데 중에 보더라인 레코드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가 이제 시티팝 섹션들이 있거든. 그러니까 시티팝 되게 좋아하는구나 이렇게 물어보시길래 자기도 좋아하는 한국 시티팝 가수가 있다 하더라고. 내가 맞춰볼까요? 그랬더니 누구냐? 김현철이다. 그랬더니 아 맞다는 거야. 일본 분들이 김현철 씨를 굉장히 잘 알아요. 시티팝 좋아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제가 친구라고 그랬더니 안 믿더라고. 보고 있나 모르겠는데 방송 가서 내 사진 한 장 좀 찍자. 일본 간 게 그렇게 유명한지 몰랐어. 근데 하여튼 이제 80년대 이 시티팝, 90년대라고 하면 이제 히부야케라는 일본 쪽 음악이 새로 등장을 해요. 피스타토 5나 뭐 원더 그로소, 에고래핑, 뭐 판타스틱 플라스틱 머신 이런 팀들이 등장하는데 그런 또 전자 음악들, 또 프렌치 팝들의 영향을 받아서 국내에서 또 나왔던 그룹들이 롤러코스터나 클래식 콰이 같은 팀들이 이제 그 90년대에 이제 그 시부야케 사운드에 영향을 받은 팀들이다 이거 알렸습니다. 이게 다시 유행한 그 경로를 제가 좀 추적을 해보니까 코로나 때 이제 한참 공연을 못 가니까 음악 좋아하는 친구들이 서로 한 명이 뭐 커버송을 부르면 다른 친구들이 커버송 불러가지고 같이 막 업로드하고 이런 게 유행을 했었대요. 근데 그때 인도네시아에 라이니치라고 하는 유튜버가 이 곡을 자기가 좋아해가지고 불렀는데 다른 동남아시아 유튜버들이 자기네도 이 노래를 불러서 올리고 동북아시아로 퍼졌다가 북미까지 퍼져가지고 세계적으로 이 곡이 그렇게 다시 유명세를 타게 됐다는 걸 보면은 이 유튜브 시대에 커버 노래 부르는 이 젠지들이 가지고 있는 음악에 대한 영향력이 굉장히 독특한 것 같아요. 그 네트워크도 글로벌하고. 그렇죠. 다시 불려져 나와서 히트를 하고 있는 음악들을 보면 원래 발매됐던 그 시기의 대표적인 음악들이에요. 그만큼 그 시기에도 크게 사람들이 좋아할 만큼 히트했던 음악들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에 의해서 다시 불려져 나왔을 때 이제 그 동시대 사람들의 이제 귀를 다시 한번 이제 사로잡게 되는 것 같고 또 하나는 유튜브가 게으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듣다가 보면 결국 다 글리가. 그러니까 이제 알고리즘을 너무 단순하게 짜놓은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좀 더 세분화하면 사실은 이리 갔다 저리도 빠지고 저리도 빠지는데 음악 몇 개만 듣다 보면 결국 다 저리가. 마스바라 미키로. 그러니까 사실은 그 보고 있는 유튜브 관계자분들도 좀 각성을 좀 하셔야 되는 게 아닌가. 나 이렇게 생각해요. 사다리를 살래도 좀 여러 개를 짜네. 이절이 가는데 이게 사실은 뭐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I remember when I lost my mind. There was something so pleasant about that day. 이 나얼스 바클리 챌린지라고 그래서 그 6단 고음 부분을 이제 소화할 수 있나 없나를 가지고 자기가 노래 좀 한다 하는 이런 친구들이 자기 노래 실력에 대한 인증으로 업로드하는 이런 트렌드가 한 2년 전에 엄청나게 인기가 많았어요. 많겠군요. 그러니까 이게 묘미인 게 앞에 부르는 것까지는 다 이제 하는데 저기서 저기서 이제 이걸 맞추냐 못 맞추냐 가지고 자기 어떤 노래 실력 인증이 되기도 하고 그냥 맞아요. 실패하면서 깔깔 웃기도 하고. 근데 이 노래가 그 당시에도 굉장히 고난이도 노래로. 그렇죠. 사실 당시에도 굉장히 크게 히트했죠. 노래 부르는 사람이 시로 그린이라고 이제 미국 남부 쪽에 이제 대표적인 그 래퍼로 알려져 있고 또 한 명이 이제 데인저 마우스인가 그 프로듀서가 같이 있는 그 2인조 팀으로 알려져 있는데 팝 역사에서 이제 몇 옥타브다 소위 이제 고음의 형태에서 굉장히 뛰어난 가수들 이야기할 때 이제 퀸의 프레드 머큐리 그리고 피트니 휴스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 어떤 고난이도의 테크닉을 가진 아티스트들의 음악을 이제 부름으로써 이제 사실 이제 저 릴스라든지 유튜브에서 가장 중요한 게 조회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저걸 이제 성공시키거나 혹은 아주 재미있게 망치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됐을 경우에 이제 가져올 수 있는 어떤 조회수의 그 따뜻함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저런 챌린지가 이제 계속 이어지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는 조승현 씨라든지 몇몇 굉장히 그 뛰어난 유튜버들은 이제 자기 개인의 컨텐츠가 계속해서 생산이 되잖아요. 생산이 안 돼서 형이 온 건데요. 지난번에 유현준 씨하고 하더만 현준 예. 친구인데 아 그래요? 보면서 사실 약간 삐졌죠. 뭐, 현준이도 나 안 부르고 당신도 나 안 부르고 이것들이 둘이 놀아? 내가 약간 삐지긴 했는데 현준아 알지? 근데 자기 컨텐츠를 일주일에 한두 개씩 생산한다는 게 사실 쉽지 않아요. 이런 챌린지 같은 것들이 사실은 유튜브를 굉장히 이용하려고 하는 젊은 세대들에게 가장 좋은 양질의 어떤 챌린지 중에 하나가 아닐까. 놀이에 이제 합류하는 것 이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No, nigga, I'm a pimp named Slickback. Pimp named Slickback. Pimp named Slick. 요즘 그 슬립백 음악으로 유행하고 있는 크리스탈 워터스의 집시 워먼. 네. 약간 디스코적인 뉘앙스에 있습니다만 이런 음악은 이제 하우스라고 이제 분류를 하거든요. 이제 일렉트로닉 초기의 댄스 음악인데 하우스 음악을 부르는 이유는 아주 단순해요. 이런 음악을 이제 주로 히트시켰던 게 시카고에 프랭키 너클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DJ가 있었는데 이 DJ가 활동하던 공간의 이름이 웨어하우스였어요. 그 공간에서 주로 나오는 음악이다. 이제 당시 이제 명명을 했었는데 이 크리스탈 워터스의 대표곡 중에 하나예요. 원래 재즈 피아니스트고 R&B 음악을 주로 했던 굉장히 다재다능한 뮤지션으로 알려져 있는 여성 보컬리스트예요. 크리스탈 워터스는 이 집시 우먼도 되게 좋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100% Pure Love라는 곡인데 그거 굉장히 좋아요. 디스코하고 하우스 음악 속도 한번 들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켈리 클락슨이 부르는 노래 중에서 굉장히 난이도가 높은 노래가 나왔는데 이제 아리아나 그란데가 굉장히 쉽게 소화를 한 다음에 끝에 가가지고 약간 이런 제스처를 했어요. 그냥 뭐 이게 다야? 제가 요거를 오늘 얘기를 잠깐 하고 싶었던 거는 켈리 클락슨이 떴을 때가 기억이 나요. 미국에서 아메리칸 아이돌 1기 우승자였어요. 오디션 쇼라는 포맷이 미국에 처음 들어왔을 때 처음으로 사람들이 직접 투표를 하고 아티스트들이 서로 경쟁해서 떨어져 나고 그 애만을 같이 해서 아티스트로서 태어나는 과정을 다 텔레비전에서 지켜본 첫 번째 아티스트여가지고 그 켈리 클락슨이 예능에 나와서 이제 활동하는 걸 보고 좀 이제 뭉클해져가지고 사실 켈리 클락슨 같은 경우는 굉장히 이례적인 성공이죠. 우리가 프로페셔널이 되면 음반 속에다가 어떤 감정적인 느낌을 담은 곡도 있고 좀 더 멜랑콜리한 음악들도 넣지만 이제 오디션 프로그램에 가게 되면 말해 축구로 얘기하면 이제 토너먼트니까 이제 한 번에 승부가 나야 되거든. 그러니까 기량 싸움이 되는 경우들이 많죠. 그래서 고음이냐 얼마나 안정적인 음정이냐 뭐 이런 것들인데 켈리 클락슨이 아마도 그런 어떤 부분에 되게 인정을 받았던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뭐냐면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최근에는 그렇게 큰 인기를 얻지 못하고 있다는 건데 그래서 이게 그 시대를 좀 상징한다고 난 느꼈던 게 켈리 클락슨 이후에 저 정도 레벨로 아메리칸 아이돌 출신이 성공한 사람이 있나 그러면 사실 기억나는 사람이 없잖아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프로페셔널 가수가 된다는 건 우리나라 같은 시스템에서는 무수히 많은 기획사의 오디션도 다 통과를 해야 되고 연습생 생활도 해야 되고 그 시기를 견뎌내면서 또 프로페셔널들의 무대에 와서 진검승부를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스타를 만들기 위해서 모든 스태프들이 총동원이 돼서 만들어진 프로그램 안에서 존재했던 사람들이 그 오디션 프로그램이 끝나고 실제의 프로페셔널 세계에 들어왔을 때 또 경쟁력이 있느냐. 이건 좀 별개의 문제라는 거죠. 처음에는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 어떤 신선함 때문에 많이 보던 사람들이 이후에 슈퍼스타로서 계속 필드에서 이제 살아남는 모습들을 그렇게 많이 보여주지 못하니까 그 오디션 프로그램 자체에 대한 정체성이 이제 흔들리기 시작했다. 프로그램별로 한 명 정도씩은 생각이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누군지는 알아요. 저 사람도 오디션 프로그램 맞아 그때 나왔었지 맞아 우승했었지 라는 아는데 과연 그분들이 지금의 활동이 소위 이제 슈퍼스타라고 불릴 만큼의 그 위치에서 대중적 인기와 평론적인 지지를 받고 있느냐를 보면 그건 조금 다른 문제예요. 미국에서 이런 시스템이 있더라고 그래요. 그냥 락 밴드로 성공하기 위해서 거쳐야 될 여러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처음에 이제 게라지 밴드라고 해서 자기 집 아버지 차고에서 이제 연습을 시작을 해요. 동네의 고등학교의 댄스 파티 때 그 친구들 연주 좀 한대. 근데 초대를 받으면 거기서 이제 친구들 춤추는 데서 연주를 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좀 눈에 띄면 동네 조그만 이제 펍이나 이런 데서 연주를 해요. 그러다가 이제 동네에 있는 라디오에서 좀 하는데 나와봐.
그럼 지역 레코드에서 계약을 맺고 지역에서 좀 히트를 하면 이제 메인스트림으로 올라가고 그래서 메인 무대에 가고 그럼 전국 무대를 뛰고 그러니까 아주 여러 단계의 검증을 거치면서 이제 슈퍼스타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면에서 본다면 검증의 단계가 많을수록 사실은 성공의 확률이 높죠. 이런 걸 들어. 어? 조지 마이클의 이제 캐럴스 위스퍼인데 당시에도 엄청난 크게 히트를 했어요. 근데 이제 저 음악이 나왔던 당시에 제가 이제 중고등학교 시절인데 그때 가장 호르몬 폭주 시절이잖아. 그때는 봐서 제 아바 듣는 거 매작이야. 무조건 우리는 머틀리 크루나 막 머리 흔드는 거 이런 거 들어야 되는 거야. 근데 조지 마이클의 캐럴리스 위스퍼를 듣다 걸려서 끝나는 거야 그냥. 어바웃 보이라는 그 닉 홈비가 쓴 원작을 가지고 만든 영화가 있어요. 마커스라는 그 꼬마애가 이제 자기 학교에서 무슨 락 페스티벌에 가잖아 출전하겠다고. 그때 부르는 노래가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인가를 불러요. 슈그랜트가 그래요 엄마한테 아니 애 어디 갔어요? 그러니까 학교에 지금 락 페스티벌에 있어서 노래 부르러 갔다. 뭐 불러? 그러니까 Killing Me Softly with His Song을 부른다는 거야. 엄마는 몰라 그게 무슨 의미인지. 근데 슈그랜트가 뭐라 그러면 이 자식이 지금 학교에 자살을 하러 간 거야. 막 쫓아가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살려야 되니까 전자 기타를 들고 나와서 그 음악을 같이 연주하며 나오다가 둘이 같이 토마토과 계란을 맞추면서 나가는 장면이 나오는데 80년대 그때가 뭐 실버스타 스텔론 뭐 머슬의 시대예요. 예, 머슬의 시대니까 저 음악이 나왔던 80년대는 남자는 무조건 헤비메탈을 들어야 되는 거야. 80년대 90년대 노래가 다시 유행을 하는 걸 보니까 옛날 노래지만 모든 세대가 계속 좋아했기 때문에 축적되는 그런 노래들이 있고 네. 뭐 그런 노래를 우리가 대체로 클래식이라고 부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어떤 음악들은 시대에 상관없이 계속 재해석되고 계속 듣는 음악이 되고 어떤 음악들은 사라지는지. 그러니까 내가 좋아하는 건 오래 못 간다는 생각을 해요. 평론가가 되는 사람들 되게 잘난 척하는 사람들이거든요. 남들 안 되는 막 들으면서 오래 못 가요. 그러니까 가끔 이런 이야기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 숨겨진 명곡을 좀 알려달라고. 근데 과거에는 그게 가능했어요. 왜냐면 이제 미디어가 작고 몇 개 없고 이러다 보니까 남들이 이제 모르는 음악 중에서 좋은 음악들이 숨겨져 있었는데 최근에는 숨겨진 명곡은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걸린단 말이에요. 좋은 음악들은 소문이 나고 이 미디어를 통해서 삽시간에 전 세계를 향해 퍼져나가고. 그러니까 저는 뭐 음악에 있어서의 클래식이 될 수 있는 모든 조건 중에 하나만 이야기하라면 결국은 멜로디의 아름다움이라고 봐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소위 이제 멜로디 메이커들이라고 하는데 뭐 비틀즈의 존 레논이나 폴 맥카트니나 뭐 엘튼 존, 뭐 빌리 조엘 같은 뭐 저스트 웨이 유아 같은 곡을 만들었던 아티스트 마이클 잭슨 이제 멜로디를 아름답게 만들 수 있는 사람들 그들이 만들어낸 아름다운 멜로디가 가장 오래 갈 것이다. 최근에 케이팝 음악들이 멜로디 라인을 중시하는 음악들도 있지만 거의 대부분이 비트를 강화하는 쪽 비트 중심의 음악들로 이제 바뀌어가잖아요. 지금은 아주 잘 팔리는 상품일 수 있는데 이게 과연 수십 년이 흐른 뒤에도 다시 불려서 나올 것이냐 그리고 그 시기에도 많은 사람들이 이 음악을 좋아할 것이냐 이건 사실 좀 다른 문제죠. 왜냐하면 댄스 음악은 그 시기가 지나가고 나면 다시 유행하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아요. 언제나 그 다음 시기의 댄스 음악들은 그 시기의 새로운 댄스 음악들로 흘러가지. 그런 면에서 최근에 이제 음악을 만드는 많은 사람들이 다시 한번 좀 멜로디에 대한 중요성을 좀 생각을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사진을 찍는다는 것은 인생의 한순간을 강렬하게 맛보는 것이다. 음악을 듣는다는 것도 바로 그런 행위가 되지 않을까. 살아있다는 것이 참 좋다. 그것이 로큰롤의 정이다. 라고 클래시의 멤버였던 조 스트로머가 했던 이야기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떠올려보면서 앞으로도 좋은 음악들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왠지 오늘 클로징은 제가 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90년대 라디오 DJ 클로징을 이미 해주셔가지고 오늘 조승현의 탐구 생활은 여기서 마치고요. 오늘은 팝에 관련된 얘기 해봤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